할머니, 그 떡 드시면 안 돼요. 이 녀석은 뭐야? 화려한 팔순 잔칫날. 송 회장의 입술에 떡이 닿기 직전 12살 꼬마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 떡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인절미에 따뜻한 물을 붓자 말랑하던 떡이 순식간에 부풀면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경악한 송 회장이 땀범벅이 된 소년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10년 전 죽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꼬마는 어떻게 독살 음모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평창동에 자리 잡은 거대한 현대식 한옥 저택 청아장. 이곳은 대한민국 전통식품 업계 1위인 청아전통식품의 창업주 송학림 회장이 머무는 곳입니다.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웅장한 소나무들, 그리고 최고급 대리석과 묵직한 원목으로 지어진 저택의 외관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만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청아장의 공기는 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적막했어요. 올해 여든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송 회장은 반세기 동안 깐깐하고 뚝심 있게 회사를 이끌어온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가사도우미들과 정원사들은 송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늘 숨을 죽인 채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녀야만 했죠. 떵떵거리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송 회장의 얼굴에는 왜인지 모르게 늘 외롭고 쓸쓸한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얼어붙은 청아장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열기와 사람, 사는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저택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넓은 주방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는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송 회장의 식단을 전담하는 전속 요리사 이소진이 정성스럽게 아침 약선 요리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소진은 올해 40을 넘긴 베테랑 요리사로 위장이 약하고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송 회장의 밥상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팔을 써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넓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진은 직접 말린 표고버섯과 멸치로 정성껏 우려낸 맑은 육수에 부드럽게 으깬 전복과 잣을 넣어 뭉근하게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어야 한다는 송 회장의 깐깐한 요리, 철학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 넓은 저택에서 소진 한 명뿐이었어요. 밤낮으로 불 앞에 서서 다려낸 소진의 깊은 음식 맛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송 회장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소진이 이 거대한 저택의 주방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녀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막한 저택에 봄볕 같은 생기를 불어넣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진이 정성껏 키워낸 12살 난 아들 최우주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내가 낡은 탁상시계에서 톱니바퀴 빼서 선풍기 모터랑 연결했어요. 이제 윙윙 잘 돌아가요. 초등학교 5학년인 우주는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밖에서 뛰어놀거나 오락기를 만지는 대신 창고에 버려진 고장난 라디오나 스마트폰, 공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어요. 기계를 다루는데 천재적인 손재주를 타고난 우주는 쓸모 없어져 버려진 부품들을 이리저리 맞추어 기발한 장난감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우주는 자신이 직접 수리한 회중시계를 두 손에 꼭 쥐고 안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이거 제가 어제 밤새 고친 시계예요. 이제 째깍째깍 소리도 엄청 잘 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평소 같으면 아랫사람들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을 송 회장이었지만 우주가 해맑게 다가오자 굳게 다물렸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냐, 우리 우주가 또 신기한 요술을 부렸구나. 참으로 기특한 녀석이야.
그 작은 손으로 어쩜 이리 야무지게 기계를 만지는지 모르겠구나. 송 회장은 굵은 주름이 깊게 파인 손으로 우주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다가오는 친척들이나 회장의 불호령을 두려워하며 굽신거리는 사람들만 가득한 이 삭막한 집안에서 티 없이 맑은 눈망울로 다가오는 우주는 송 회장에게 크나큰 기쁨이자 살아가는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청화장의 모든 사람이 이들 모자를 반기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회장의 며느리인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은 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를 입고 거실로 들어선 은영은 주방 쪽을 향해 서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은영의 눈빛에는 항상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은영이 내뱉는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죠. 특히 소진과 우주 모자를 볼 때면 그 경계심과 불쾌감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은영이 팔짱을 낀 채 주방 입구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이 아주 소란스럽네요. 여보세요, 아줌마. 여기는 당신들 앞마당이 아닙니다. 아이가 집안 어른 물건을 함부로 만지작거리는데 주의를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날이 선 은영의 말에 주방의 따뜻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주는 움찔하며 쥐고 있던 드라이버를 슬그머니 내려놓았고 소진은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주가 어르신 시계가 멈춘 것을 보고 고쳐드리고 싶어 해서요. 앞으로는 주의시키겠습니다. 소진의 깍듯한 사과에도 은영의 눈초리는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아래로 소진과 우주를 훑어보며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냐오냐 해주시니 본인들 처지를 잊은 모양인데 분수는 알고 행동하세요. 저택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 들면 아주 곤란하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송 회장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아이가 내 심부름을 한 것뿐이다. 아침부터 웬 나를 세우는 게냐. 시어머니 송 회장의 미간이 싸늘하게 좁아졌습니다. 송 회장의 꾸중이 떨어지자 은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예민했나 봅니다. 은영은 꼿꼿하게 몸을 돌려 식탁으로 향했지만 뒤돌아서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소진과 우주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놀라서 굳어버린 우주의 작은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는 왜 나만 보면 저렇게 화를 내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어요? 우주의 커다란 눈망울에 금방이라도 툭 떨어질 듯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소진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미어지는 것만 같았죠. 티 없이 맑게 자란 12살 어린 아들이 저런 끔찍하고 이유 없는 멸시를 받아야 할 까닭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우리 우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그런 거야. 우리 착한 우주가 꾹 참고 이해해주자, 응. 소진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다정하게 웃어 보이고는 아이를 꽉 끌어안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얹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며느리 은영이 유독 우주에게만 날선 히스테리를 부리는 진짜 이유를 소진 역시 도무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화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은영의 불안한 마음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화 전통식품의 실세이자 송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김태호 전무였어요. 태호는 겉으로는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시어머니 송 회장에게 깍듯하게 복종하는 충직한 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뱃속에는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죠. 태호의 진짜 목적은 회사를 외국 사모펀드의 통째로 팔아넘겨 어마어마한 현금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늙고 고집스러운 송 회장만 사라진다면 회사를 팔아넘기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테니까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태호에게 굳건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느새 방심이 되었고 방심은 점점 오만으로 굳어지고 있었죠. 태호는 몇 해 전부터 은영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입주요리사와 12살 우주를 향한 은영의 신경질적인 반응,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며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한 행동들. 태호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손을 쓰지 않고도 송 회장을 처리할 완벽한 장기말을 찾아낸 것이죠. 어느 날 늦은 오후, 송 회장이 낮잠에 든 고요한 시간, 태호는 은영을 저택 구석의 조용한 다실로 불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따라주는 태호의 표정은 한없이 자상해 보였습니다. 요즘 안색이 참 안 좋으십니다. 밤에 잠은 좀 주무시는지요? 은영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잠이 오겠어요. 내 집인데도 내 집 같지가 않은걸요. 아침부터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그 아줌마, 아들 녀석이 온 집안을 쑤시고 다니는 꼴을 보면 머리가 다 지끈거립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영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서 오래 모셨지만 요즘 들어 회장님께서 너무 그 모자에게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는 변호사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은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찻잔을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변호사요. 어머님이 갑자기 변호사를 왜 부르셨답니까? 태호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은영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언장을 다시 쓰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곁에서 얼핏 듣기로는 주방장 소진에게 회사 지분의 일부를 떼어주고 그 아들 우주를 양자로 들여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하시는 것 같더군요. 핏줄보다 곁에서 밥 챙겨주는 사람이 낫다면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영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죽은 남편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궈놓은 회사를, 이 거대한 청화장을 굴러들어온 식모 모자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태호는 짐짓 놀란 척하며 은영을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교묘한 혀를 날름거리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남편분 몫으로 남겨둔 그 많은 재산, 지금 가만히 계시면 전부 저 천박한 식모 아들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평생을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당신의 청춘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은영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님 고집을 전무님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마음 먹으시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시는 분인데. 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그 서류에 지장을 찍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돌려놓으면 그만이지요. 그게 무슨... 한 달 뒤면 회장님의 팔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할 생각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먹음직스러운 떡이지만 회장님께서 한 입 드시는 순간 기도가 막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사고로 말이죠. 은영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를 독살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파르르 떨었어요.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정말 못하시겠습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짐을 쌀 준비를 하셔야겠군요. 회장님께서 저 식모 아들을 후계자로 발표하시는 날
당신은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이 저택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평생 남들이 먹다 남긴 밥이나 구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태호의 잔인한 말들이 은영의 귓가에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은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진의 그 다정한 미소, 우주의 영특한 반짝이던 눈망울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그녀의 머릿속을 갉아먹고 있었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은영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은영이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됩니까? 마침내 은영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태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은영의 두려움과 탐욕을 교묘하게 엮어낸 태호의 악랄한 계획이 평화롭던 청화장 전체를 시커멓게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전무의 악랄한 꼬드김에 은영이 넘어간 지 약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송 회장의 으리으리한 팔순 잔치가 딱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잔치 준비로 집안 어른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12살 우주는 거실 구석에 엎드려 자신이 새로 만든 장난감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바퀴 한쪽이 부서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장난감 자동차에 튼튼한 모터를 새로 달고 카메라 렌즈만 멀쩡한 옛날 스마트폰을 테이프로 단단히 묶어 만든 우주만의 훌륭한 비밀 정찰기였습니다. 우주의 조그만 손가락이 낡은 태블릿 화면을 이리저리 터치하자 장난감 자동차는 소리 없이 조용히 거실, 탁자 밑을 지나 마당 쪽으로 쏜살같이 굴러갔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워낙 요란해서 자동차의 작은 모터 소리는 아무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죠. 장난감 자동차는 마당 한 구석에 자리한 조용한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김태호 전무가 송 회장에게 보고할 서류를 챙기거나 혼자 쉴 때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마침 청소하느라 두껍고 무거운 나무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주는 조종기를 미세하게 움직여 장난감 자동차를 그 좁은 문틈 사이로 쏙 밀어 넣었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별채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우주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화면 속에 낯익은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꼿꼿하게 앉아있는 태호 전무와 그 맞은편에서 두 손을 덜덜 떨고 있는 사모님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극도의 불안감에 짓눌려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밑은 어둡게 패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우주는 들킬세라 급히 자동차를 커다란 가죽 소파 밑으로 쑥 숨기고 카메라 각도를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은영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전무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그 약병을 받고 나서부터 매일 밤 가위 눌림에 시달려 한숨도 못 자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을 제 손으로. 그냥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우주는 태블릿의 볼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태호 전무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제 와서 발을 빼시겠다.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회장님이 이미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치려 하신다니까요. 2주 뒤 잔치가 끝나면 당신은 그 천박한 식모 모자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날 텐데도 말입니까? 은영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졌습니다. 태호 전무는 뱀처럼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스윽 꺼냈습니다. 끝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주사기였어요. 소파 밑에 숨겨진 카메라 렌즈가 그 섬뜩한 물건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지난번에 드린 그 약물, 제가 아예 사용하기 편하도록 주사기에 옮겨 담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불안증 때문에 약물의 원리를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똑똑히 일러드리지요. 태호 전무는 주사기를 눈높이로 들어 올리며 은영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우주는 숨을 죽이고 그 무서운 설명을 엿들었습니다. 이 안에 투명한 액체는 초고속 수분 팽창 폴리머입니다. 평소에는 보시다시피 맹물처럼 투명하고 냄새도 없지만 사람의 체온인 36.5도의 따뜻한 열기, 그리고 입안에 끈적한 침과 섞이는 순간 무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2주 뒤 잔치상 한가운데에 올라갈 큼직한 인절미. 그 떡 속에 이 주사기 바늘을 찔러 넣어 약물을 주입하기만 하십시오. 회장님께서 그 떡을 입에 넣고 씹으시는 순간 약물은 침과 섞이며 순식간에 수십 배로 부풀어 오르고 시멘트처럼 꽝꽝 굳어버리게 됩니다. 단숨에 기도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죠. 태호 전무의 설명은 12살 어린아이가 듣기에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경찰이 부검을 해도 피 속의 독극물 성분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늙고 기운 없는 노인네가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을 거둔 완벽하고도 흔한 사고가 되는 겁니다. 당신 남편의 회사를 지키고 싶다면 그깟 눈물은 당장 거두고 독해지셔야 합니다. 태호 전무는 자비 없이 다가가 그 무서운 주사기를 은영의 손에 억지로 꽉 쥐어주었습니다. 은영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주사기를 내려다보며 온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두려움과 재산을 뺏길지 모른다는 끔찍한 강박은 결국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은영은 이를 악물며 주사기를 자신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이 모든 끔찍한 모의를 방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주는 심장이 쿵쿵 뛰고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어른들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저 차가운 전무 아저씨와 날이 선 사모님이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던 할머니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두려움에 손끝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태블릿에 깜빡이고 있는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과 뾰족한 주사기의 모습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저장했습니다. 모처럼 열린 저택의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려던 우주 덕분에 중요한 범죄모의 현장의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죠. 장난감 자동차를 다시 소파 밑에서 조심조심 빼내어 무사히 방으로 돌아온 우주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엄마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해. 경찰 아저씨들을 불러서 저 나쁜 사람들을 잡아가라고 해야 해. 우주는 태블릿을 품에 꼭 안고 1층 주방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넓은 주방은 평소보다 10배는 더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가올 큰 잔치에 쓰일 귀한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여러 명의 주방 보조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솥 주변을 맴돌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에 최고 책임자인 엄마 소진이 있었습니다. 소진은 커다란 대야에 담긴 더덕의 껍질을 일일이 까고 맑은 육수를 우려내느라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단정했던 앞치마는 이미 얼룩덜룩해졌고 하루 종일 물에 담겨있던 엄마의 두 손은 퉁퉁 불어 붉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주가 주방 문턱을 넘으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덜그럭거리는 솥뚜껑 소리와 도마 소리에 우주의 작은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겨우 우주를 발견한 소진이 땀을 닦으며 쟁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우주 배고파서 나왔어? 미안해서 어쩌지. 엄마가 잔치 음식 메뉴 정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네. 저기 식탁 위에 빵 챙겨두었으니까 그거 먹고 방에 가서 조금만 놀고 있을래? 소진은 다정하게 우주의 뺨을 쓰다듬었지만 시선은 끌어 넘칠 듯한 커다란 가마솥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주는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으며 소진의 젖은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밥이 문제가 아니라요. 전무 아저씨랑 사모님이 잔칫날 할머니 상에. 우주가 막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주방 저편에서 관리인이 헐떡이며 달려와 다급하게 소진을 불렀습니다. 소진 주방장님,
지금 뒷마당에 잔치에 쓸 최고급 전복과 한우를 실은 냉동 탑차가 도착했습니다. 물건이 맞는지 주방장님께서 당장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소진은 화들짝 놀라며 발걸음을 획 돌렸습니다. 소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우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주야, 엄마 금방 뒷마당에 다녀올게. 잔치만 잘 끝나면 엄마가 우리 우주 좋아하는 거 실컷 해줄 테니까 오늘은 얌전히 기다려줘. 알았지? 바쁘게 뒷마당을 향해 뛰어가는 엄마의 고단한 뒷모습을 보며 우주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이 무서운 저택에서 온갖 무시와 고된 노동을 묵묵히 견디는 가여운 엄마였습니다. 우주는 꽉 쥐고 있던 태블릿을 천천히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면 엄마는 너무 놀라서 쓰러지실지도 몰라. 아니면 당장 할머니께 달려갔다가 무서운 태호 전무 아저씨한테 오히려 끔찍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 사모님은 또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며 펄펄 뛰면서 길거리로 내쫓아버리겠지. 영특한 우주는 어른들의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힘없고 가난한 식모모자의 말을 이 커다란 저택 사람들이 쉽게 믿어줄 리 없었죠.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우주가 도착한 곳은 안채의 넓은 대청마루 앞이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우주를 발견한 송 회장이 방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주를 불렀습니다. 우주 아니냐? 거기 서서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이리 들어오너라. 우주가 방으로 들어가자 평소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깐깐하기만 하던 송 회장의 얼굴에 봄눈 녹듯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송 회장의 앞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낡은 나무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가 기계를 참 잘 만진다고 했지. 이 라디오가 예전에는 참 고운 소리를 냈었는데 세월이 흐르니 이 모양이 되었구나. 고쳐볼 수 있겠니? 우주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우주의 작은 손이 라디오 뒷면을 열고 끊어진 전선들을 이리저리 연결하자 지지직거리던 스피커에서 곧 구수한 옛날 노랫가락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다시 살아난 노랫소리에 송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송 회장은 주름진 따뜻한 손으로 우주의 작은 두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참으로 신통방통한 녀석이구나. 버려진 고철 덩어리도 내 손만 거치면 이렇게 따뜻한 숨결을 되찾으니 말이다. 이 넓고 으리으리한 집구석에 내 피부치라곤 아무도 남지 않았지. 모두가 내 돈만 바라보고 굽신거릴 뿐이야. 그런데 참 이상하지. 맑은 눈을 가진 너를 보고 있으면 마치 잃어버린 내 식구가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구나. 너는 이 늙고 외로운 할미의 캄캄한 인생에 켜진 작은 촛불 같단다. 송 회장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에 우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늘 맛있는 과자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할머니.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우주를 구박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우주는 송 회장의 손을 꽉 마주 잡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돼.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무서운 짐을 지울 수도 없어. 잔치상에 그 끔찍한 떡이 올라가는 건 내가 무조건 막을 거야. 송 회장의 방을 나온 우주는 쟁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플라스틱 공구 상자를 꺼냈어요. 이제 잔치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우주는 나약하게 어른들 뒤에 숨는 대신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대담한 작전을 짜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쁜 어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증거를 몽땅 모아서 반드시 할머니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죠. 가장 작고 힘없는 12살 소년 우주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할머니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한 12살 우주는 그날부터 곧바로 자신만의 외롭고 치밀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어요. 우주는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플라스틱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장난 라디오, 버려진 리모컨 등 우주가 평소에 아끼는 보물들이 가득했죠. 우주는 그 중에서 화면이 산산조각 나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어른용 스마트워치와 예전에 동네 강아지 목줄에 매달아 쓰던 동전 모양의 작은 위치 추적기를 꺼냈습니다. 우주의 앙증맞은 손이 작은 돋보기를 안경처럼 쓰고 얇은 십자 드라이버를 쥐더니 아주 바쁘고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윙윙. 기계를 다루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우주의 손을 거치자 쓸모없던 고철들은 훌륭한 첩보 장비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개미만 한숨소리까지 생생하게 잡아내는 비밀 도청기가 되었고, 위치 추적기에는 서랍에 굴러다니던 강력한 자석을 붙여 쇠붙이 어디에든 착 달라붙게 만들었죠. 첩보 장비를 완성한 우주는 바지 주머니에 기계들을 챙겨 넣고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끔찍한 독약 주사기를 가진 은영 사모님과 이 모든 음모를 꾸민 김태호 전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마침 거실 앞 소파에는 태호 전무가 전화를 받느라 잠시 벗어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우주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잽싸게 확인하고는 위치 추적기를 서류 가방 바닥 보이지 않는 곳에 소리 없이 찰칵 붙였습니다. 그리고 은영 사모님이 머무는 2층 계단과 태호 전무가 머무는 마당 별채의 어두운 나무 기둥 틈새에 방금 개조한 스마트워치 도청기를 교묘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기둥의 짙은 색깔과 스마트워치의 까만 테두리가 아주 비슷해서 눈을 크게 뜨고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절대 들킬 일이 없었죠. 그날부터 우주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가장 큰 목표는 은영 사모님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끔찍한 주사기를 찾아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우주는 사모님이 욕실에 들어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심장을 졸이며 몇 번이나 방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고 신경이 날카로운 은영 사모님은 주사기가 든 핸드백을 방 한구석에 있는 무거운 쇠 금고 안에 넣고 비밀번호를 꼭꼭 잠가두었습니다. 12살 꼬마 우주의 힘과 지혜로는 그 단단한 금고 문을 열 방법이 도무지 없었죠. 주사기를 미리 훔쳐내는 작전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켜두고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나누는 은밀하고 무서운 대화들을 빠짐없이 영상과 음성으로 녹화하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러던 중 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위치 추적기 빨간 점이 마당의 별채에 가만히 멈춰 있었죠. 태호 전무가 혼자 별채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주는 방에서 이어폰을 꾹 귀에 꽂고 도청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태호 전무는 독한 양주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태호 전무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도청기를 타고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나야. 드디어 마무리할 때가 왔어. 자네 쪽 사모펀드에서 인수계약서 준비는 다 끝났지? 이번 주 잔치만 넘기면 청아 전통식품은 완전히 우리 손에 떨어지네. 걱정은. 10년 전 그날 송 회장의 아들 녀석이 타던 자동차 브레이크를 내가 몰래 고장내서 그 끔찍한 교통사고를 만들었을 때도 아무도 눈치 못 챘잖나. 그때 그 녀석과 핏덩이 손자 녀석까지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이번에 늙은이 하나 치우는 게 뭐가 어렵겠어. 잔칫날 떡 한 조각이면 충분하지. 자네는 그냥 돈만 준비하고 있으면 돼. 이어폰을 통해 그 무서운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된 우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가 정확히 어떤 일인지 어린 우주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저 차가운 태호 전무가 10년 전에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끔찍한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죠. 우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의 녹화 버튼을 꾹 눌러 이 결정적이고 무서운 악행의 증거를 태블릿 PC에 완벽하게 저장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쁜 아저씨를 감옥에 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드디어 결전의 날. 송 회장의 으리으리한 팔순 잔치가 열리는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4시경. 전날 늦은 밤까지 잔치 준비를 하느라 온몸이 녹초가 된 집안 사람들은 모두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청화장 저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하고 고요했죠. 우주는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고 소리 없이 1층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주방 한가운데 커다란 탁자 위에는 오늘 아침 잔치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인절미 그릇이 정갈하게 랩에 씌어 놓여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빼앗지 못했다면 이 떡을 아예 없애버리면 돼. 잔치상에 올릴 떡이 사라지면 할머니도 무사하실 거야. 우주는 두 손으로 무거운 인절미 그릇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저 뒷마당 구석에 있는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통에 떡을 몽땅 쏟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우주가 떡그릇을 조심스레 안아들고 주방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어두웠던 주방에 갑자기 환한 형광등 불이 켜졌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주방장 아들이 여기서 무얼 하는 걸까?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김태호 전무였어요. 태호 전무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은영이 혹시라도 밤사이에 딴 마음을 먹거나 실수를 할까봐 밤새 거실 어두운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주변을 감시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주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호 전무의 매서운 독사 같은 눈초리가 우주의 손에 들린 떡, 그릇과 우주의 얇은 바지 주머니에서 반짝이고 있는 태블릿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눈치가 백단인 태호 전무는 직감적으로 이 영악한 어린아이가 자신들의 무서운 살인 계획을 전부 눈치챘다는 것을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쥐새끼 한 마리가 밤낮 없이 우리 집안을 요리조리 쏘다니고 있었군. 태호 전무는 성큼성큼 다가와 커다란 손으로 우주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우주는 비틀거리며 떡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둥거렸어요. 쨍그랑. 떡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거 나요. 나쁜 아저씨.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갈 거예요. 경찰 아저씨 부를 거라고요. 우주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려 하자 태호 전무는 두꺼운 손바닥으로 우주의 작은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태호 전무는 발버둥 치는 우주를 가볍게 들고 어두운 저택 뒷마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뒷마당 아주 깊숙하고 인적이 드문 구석에는 커다란 최첨단 스마트 식자재 냉동 창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주방 사람들이 오늘 잔치에 쓸 식재료를 실내 냉장고로 모두 옮겨둔 터라 잔치가 다 끝나고 정리를 할 때까지는 며칠 동안 아무도 열어볼 일이 없는 예비용 창고였죠. 태호 전무는 지문 인식으로 두꺼운 철문을 덜컥 열고는 반항하는 우주를 어두운 창고 안으로 넣었습니다. 어차피 잔치에 쓸 고기들은 어젯밤에 주방으로 다 빼두었으니 며칠 동안은 아무도 이 문을 열지 않을 거다. 밖에서 잔치가 무사히 다 끝날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쥐 죽은 듯이 있거라. 철컹. 무겁고 두꺼운 철문이 무자비하게 닫히고 밖에서 전자도어락이 굳게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 전무는 이 꼬마 하나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간 완벽한 범죄를 유지해온 자만심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악랄한 태호 전무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던 굵고 무거운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창고 밖에 달려있는 붉은색 수동 비상 레버 사이에 쇠파이프를 쾅쾅 내리쳐 아주 꽉 끼워버렸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구조 버튼을 누르거나 발버둥을 쳐도 문이 절대 열리지 않게 완벽하고 끔찍한 영화의 밀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커다란 냉각기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하얀 냉기가 훅훅 뿜어져 나왔습니다. 봄철 얇은 실내복 바지만 입고 있던 12살 우주는 순식간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서운 추위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벽 때문에 휴대폰 전파조차 전혀 터지지 않는 얼음 감옥.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외롭고 끔찍한 위기 속으로 12살 꼬마 우주가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12살 우주가 갇힌 곳은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얼어붙었고 속눈썹에는 금세 하얗게 성에가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끝과 발끝이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는 잔치 식재료를 감쌌던 두꺼운 뽁뽁이 포장재가 뭉텅이로 쌓여 있었어요. 우주는 재빨리 그 포장재를 펼쳐 이불처럼 몸에 겹겹이 감쌌습니다. 동시에 우주의 크고 맑은 눈망울에는 눈물 대신 매서운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던 엄마 소진의 고단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할머니 송 회장의 주름진 손길도 떠올랐죠. 안 돼. 내가 여기서 얼어 죽으면 내일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는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 거야.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을 빼앗기게 둘 수는 없어. 살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나가야 해. 우주는 떨리는 다리에 간신히 꽉 힘을 주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의 손전등 기능을 켜서 어두운 창고 안을 밝게 비추었어요. 우주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꺼운 철문 안쪽에 붙어있는 온도 조절기 패널과 전자도어락 배선판을 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복잡한 기계 덩어리일 뿐이지만 천재적인 기계 조립 솜씨를 가진 우주의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스마트 도어락은 정전이 되거나 갇히면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전기가 끊기는 순간 자석에 힘이 풀리며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태호 전무가 쇠파이프로 비상 레버를 꽉 막아두었더라도 안에서 강제로 기계를 합선시켜 전기를 차단해버리면 문을 열 수 있는 틈이 생길 터였죠. 우주는 꽁꽁 얼어붙어 곱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방에서 챙겨나왔던 작은 십자 드라이버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나약하게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12살 꼬마 발명가의 목숨을 건 탈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패널의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드라이버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워 꽉 쥐었죠. 마침내 뚜껑이 열리고 복잡한 전선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주는 뾰족한 드라이버 끝으로 가장 굵은 두 가닥의 전선 피복을 박박 긁어벗겨냈습니다. 시간이 벌써 8분가량 흐른 터라 우주의 입술은 이미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었고 의식은 몽롱하게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우주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벗겨진 두 전선을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지지직, 번쩍, 시퍼런 불꽃이 튀며 요란한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창고 안의 차가운 조명이 퍽 하고 꺼졌고 철문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전자자석이 치익 소리를 내며 생명을 다했습니다. 철컥. 아주 미세하게 철문의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우주는 남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무거운 철문을 어깨로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끼익. 밖에서 레버를 막고 있던 쇠파이프가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드디어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주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당 바닥으로 툭 고꾸라졌습니다. 기적 같은 탈출이었지만
오랜 시간 냉기에 노출되어 체온이 뚝 떨어진 우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잔치 당일 이른 새벽이 되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은영이 2층에서 소리 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호 전무가 억지로 쥐어주었던 그 끔찍한 독약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은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주방으로 가서 인절미에 약을 찔러 넣어야만 했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주방에 들어선 은영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탁자 위에 있어야 할 먹음직스러운 떡들이 주방 바닥에 온통 쏟아져 엉망진창으로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은영이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였습니다. 열려있는 주방 뒷문 너머, 어두운 뒷마당 쪽에서 무거운 쇳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영은 주사기를 쥔 손을 덜덜 떨며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저온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조그만 인형 하나가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은영은 쓰러진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늘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던 식모 아들 12살 우주였기 때문이죠. 아니, 네가 왜 이 꼭두 새벽에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거니? 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우주의 어깨를 확 잡아채어 바로 눕히려 했습니다. 추위를 견뎌낸 우주의 몸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어요. 우주가 바닥에 쓸리며 뒤척이는 바람에 아이가 입고 있던 얇은 웃옷의 목덜미 부분이 훌렁 벗겨지며 오른쪽 등과 어깨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무심코 우주의 등을 내려다보던 은영의 두 눈이 순간 커다랗게 팽창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높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진 우주의 오른쪽 날개뼈 부근, 그곳에는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영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죠. 말도 안 돼. 그 흉터는 절대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목욕시키다 은영이 온도 조절 실수로 뜨거운 물을 아이 등에 데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시어머니 송 회장의 불호령이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오직 은영 자신만이 꽁꽁 숨기고 가슴 아파했던 미어지는 비밀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은영은 떨리는 두 손으로 쓰러진 우주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밉상으로만 보여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랗게 질려 눈을 꼭 감고 있는 우주의 이목구비를 찬찬히 뜯어보던 은영은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뚝한 콧대, 짙은 눈썹, 그리고 턱 끝에 작은 점까지 우주의 얼굴 위로 10년 전 죽은 남편의 생전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영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우주가 주방 아줌마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었지. 10년 전 강물에 떠내려온 두 살배기 아기를 거두었다고 했어. 올해 우주의 나이가 12살. 우리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딱 12살. 은영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끔찍한 교통사고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빗길의 가드레일을 뚫고 강변 얕은 여울에 처박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뒷좌석 카시트에 단단히 묶여있던 두 살배기 도윤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류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처리했었죠. 하지만 만약 카시트의 안전벨트 덕분에 아이가 물 위에 떠서 하류까지 살아서 흘러갔다면, 그리고 그 하류 마을에서 소진이 아이를 건져 올렸다면, 나이 10년 전이라는 시간, 강하류라는 장소,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 그리고 절대 우연일 수 없는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섭도록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은영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주방장의 아들, 눈의 가시처럼 여겨 내쫓으려 했던 그 영특한 아이, 심지어 자신이 직접 독약을 먹여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의 핏줄이 다름 아닌 10달을 배 아파 낳은 자신의 진짜 친아들 도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영의 손에 들려있던 치명적인 독약 주사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안 돼. 도윤아. 내 새끼 도윤아. 어두운 새벽 공기를 찢고 처절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영은 차갑게 얼어붙은 우주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미친 듯이 흐르는 뜨거운 통곡이 우주의 파랗게 질린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시어머니를 죽이고 영영 친아들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끔찍한 죄책감,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미칠 듯한 환희가 뒤섞여 은영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거짓된 꼬드김에 속아 악마의 손을 잡았던 어리석은 어미의 핏줄이 마침내 눈물 속에서 거세게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청화장의 뒷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우주야, 어디 있니? 저 멀리서 소진의 다급하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일찍 주방으로 내려온 소진은 엉망진창으로 엎어진 인절미, 그릇과 방에 없는 우주를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온 집안을 뒤지며 뛰어다니던 참이었습니다. 뒷마당 구석에서 울부짖고 있는 은영을 발견한 소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의 품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늘어진 우주가 안겨 있었죠. 사모님, 우리 우주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소진이 덜덜 떨며 다가가 우주를 빼앗아 안으려 하자 은영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진의 손을 덥석 꽉 잡았습니다. 아줌마 아니, 소진 씨. 이 아이 10년 전에 그 강물에서 주웠다고 했지요. 이 등에 있는 초승달 흉터, 우주 얼굴에 있는 턱 끝의 점. 이 아이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친아들 도윤이가 맞습니다. 소진 씨가 내 핏덩이를 10년 동안이나 거두어 키워주신 거예요. 은영의 무너질 듯한 고백에 소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소진 역시 우주가 청아장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늘 자신들을 구박하고 경계하던 어른 마녀 같은 은영이 사실은 자신이 가슴으로 낳아 목숨처럼 아끼며 키운 우주의 진짜 친엄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진은 멍하니 우주의 창백한 얼굴과 은영의 붉어진 눈시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은영은 소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요. 김태호 전무의 악랄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내 손으로 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이 집에서 영영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뻔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우주가 작게 기침을 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떴습니다. 엄마. 우주의 작은 부름에 소진과 은영이 동시에 흠칫 놀라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엄마의 따뜻한 체온에 우주의 꽁꽁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죠. 우주는 힘없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겨우 뒤져 차갑게 식어버린 태블릿을 꺼내 은영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사모님.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전무 아저씨가 10년 전에 우주가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자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당 별채에서 혼자 독한 양주를 마시며 섬뜩하게 웃고 있는 김태호 전무의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의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태호 전무의 무서운 전화통화에 뒷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의 두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이내 핏발이 서며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남편을 한순간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 같은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극이 사고가 아니라 겉으로는 충직한 척 시어머니 곁을 지키던 김태호 전무가 꾸민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다니. 김태호, 이 악마 같은 자식. 내 놈이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까지 죽이려 했으면서 뻔뻔하게 나를 속여 어머님까지 내 손으로 죽이게 만들어. 은영의 온몸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방에 있는 식칼을 집어들고 별채로 달려가 태호 전무의 심장에 꽂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하지만 소진이 그런 은영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저 뱀 같은 인간은 또 요리조리 빠져나갈 핑계를 만들 겁니다. 오늘 수백 명의 손님들이 이 청화장에 모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악마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도록 완벽한 지옥을 만들어주자고요. 늘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요리사 소진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아들, 우주를 차가운 창고에 가두어 죽일 뻔한 태호를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를 참회하며 이제는 친어미로서 아들의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이었죠.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아주 단단하게 맞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목숨 걸고 우주를 지켜온 양엄마 소진. 뒤늦게 핏줄을 알아보고 뼈저리게 각성한 친엄마 은영. 그리고 작은 몸으로 거대한 악당과 맞서 싸운 12살 꼬마 스파이 우주. 이들 세 사람의 끈끈하고도 강력한 눈물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기 전 세 사람은 은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일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주사기에 들어있던 약물은 떡에 주입된 것처럼 꾸며서 전무를 감쪽같이 속일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소진의 치밀한 계획에 은영과 우주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거대한 청화장을 집어삼키려 했던 탐욕스러운 악당 김태호 전무를 단숨에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완벽하고도 짜릿한 함정이 고요한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완전히 밝고 청화장의 거대한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업계 1위 청화전통식품의 창업주 송학림 회장의 팔순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넓디 넓은 잔디 마당에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천막이 쳐졌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 기업가들로 저택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국악인들이 흥겨운 잔치 음악을 연주했고 마당 한가운데에 마련된 웅장한 무대 위에는 송 회장이 앉을 큼직하고 화려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잔치의 뒷면에는 폭풍 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호 전무는 평소보다 더욱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이며 연회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태호 전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저 늙은 여우 송 회장도 끝이다. 주방식모 아들 녀석은 창고 안에서 꽁꽁 얼어 죽었을 테고 모든 죄는 겁에 질린 은영이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이 거대한 청화장은 드디어 완벽하게 내 차지가 되는구나.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은영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태호 전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전무는 아무도 모르게 은영의 귓가로 몸을 기울여 낮게 속삭였습니다. 표정 관리를 똑바로 하십시오. 계획대로 주방에 있는 떡에 약물을 잘 주입해 두었겠지요. 은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방금 주방에 가서 상에 오를 인절미에 남김없이 주사액을 다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호 전무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고 굳게 믿은 태호 전무는 여유롭게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간 쌓아 올린 성공의 기억이 그를 단단히 눈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사람은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영의 그 덜덜 떨리는 손끝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살인마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맹렬한 분노를 억누르느라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1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송학림 회장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고 위엄 있는 모습의 하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송 회장이 무대 중앙의 의자에 앉자 곧이어 청화장의 전속 요리사 소진과 주방 보조들이 커다란 잔치상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상 위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화려하고 진기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상의 가장 정중앙 송 회장의 손이 가장 닿기 쉬운 곳에는 아주 먹음직스럽고 큼직한 인절미가 소복하게 담긴 녹그릇이 놓였습니다. 태호 전무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청하의 큰 어르신이신 회장님의 팔순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먼저 상에 올려진 저 인절미를 한 입 크게 드시고 잔치의 시작을 열어주시지요. 하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태호 전무는 무대 위로 올라가 송 회장 앞에 서서 직접 금 포크를 들어 인절미 한 조각을 아주 정성스럽게 찍었습니다. 자, 회장님. 제가 직접 올려드리겠습니다. 태호 전무의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권하는 저 떡을 먹고 컥컥거리며 숨통이 막혀 죽어갈 송 회장의 모습을 상상하며 태호 전무는 속으로 환희의 찬가를 부르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송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천천히 벌렸습니다. 금 포크에 찍힌 인절미가 송 회장의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그 떡 드시면 안 돼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인 넓은 잔치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앳되고 다급한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아래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12살 소년 우주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태호 전무의 두 눈이 경악으로 짙어졌습니다. 분명 어젯밤 그 차가운 밀실 창고에 꽁꽁 가두어 두었는데 어떻게 살아서 이 무대 앞까지 나타났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 전무의 얼굴에 처음으로 짙은 당황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경호원, 당장 저 미친 아이를 끌어내라. 감히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태호 전무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무대 한쪽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서 있던 은영이 경호원들의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아이 몸에 손을 대. 건드리는 놈들은 다 가만두지 않겠어. 늘 신경질적이고 유약해 보이던 사모님. 은영의 서슬 퍼런 일갈에 덩치 큰 경호원들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송 회장은 금 포크를 물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주야, 이게 무슨 소란이냐? 떡을 먹으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주는 당당하게 무대 위로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송 회장 앞에 놓인 인절미 그릇을 획 낚아채어 하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인절미가 아니에요. 저기 있는 나쁜 김태호 전무 아저씨가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려고 이 떡 안에 무서운 약물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일순간 숨죽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태호 전무는 억지로 헛웃음을 지으며 우주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이 잔칫날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주방장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빨리 이 떡을 내려놓지 못할까? 태호 전무가 우주의 손에서 떡 그릇을 빼앗으려 하자 우주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휙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영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어야 할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 주사기였습니다. 은영이 주방에서 떡에 약을 넣는 척 연기만 한 뒤 진짜 약이 든 주사기를 고스란히 우주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주사기가 바로 증거예요. 맹물처럼 보이지만 절대 맹물이 아닙니다. 말로 하면 안 믿으실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12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섬뜩하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의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송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 눈으로 태호 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이복의 김 전무.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인가? 태호 전무는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었습니다. 회장님, 저런 코올리게 꼬맹이의 망상을 믿으십니까? 저건 그냥 소화제나 맹물일 겁니다. 주방장 모자가 우리 회사를 탐내서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 분명합니다. 태호 전무의 뻔뻔한 발뺌에 우주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특한 눈을 반짝이며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우주는 떡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주사기에 들어있던 투명한 약물을 남김없이 쫙 짜냈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소진 엄마를 향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소진이 송 회장의 찻상에 놓여있던 뜨거운 찻주전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온처럼 뜨거운 그 찬물을 인절미 위로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슈! 뜨거운 물이 닿자마자 평범해 보이던 떡과 약물이 기괴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일더니 말랑말랑했던 인절미가 순식간에 수십 배로 훅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5초도 지나지 않아 크게 부풀어 오른 떡 덩어리는 마치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주는 바닥에 놓인 마이크 스탠드로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떡 덩어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깡! 깡! 음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카롭고 단단한 쇳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송 회장이 저 떡을 한 입이라도 삼켰더라면 목구멍 속에서 저렇게 돌덩이처럼 굳어져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즉사했을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이래도 제가 헛소리를 한 건가요? 전무 아저씨? 12살 꼬마 스파이 우주의 매서운 외침이 무대 위를 장악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태호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리가 풀린 송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잔치 마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멘트처럼 꽝꽝 굳어버린 떡 덩어리를 눈앞에서 확인한 수백 명의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전무가 회장님을 독살하려고 했단 말이야? 경찰 불러. 당장 경찰부터 불러.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태호 전무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저건 제가 아니라 저 식모 모자가 꾸민 짓입니다. 저들이 회장님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사모님, 은영 사모님. 사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꾸민 자작극이라고 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태호 전무는 무대 아래에 서 있는 은영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은영이 평소처럼 겁에 질려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은 것이죠. 하지만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온 은영의 표정은 태호 전무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영의 두 눈에는 슬픔과 공포 대신 태호 전무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맹렬한 살기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은영은 마이크를 획 낚아채더니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해. 이 살인마 자식아. 저 아이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김태호 전무가 나를 속이고 협박해서 어머님을 젖떡으로 질식시켜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이
이 청화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꾸민 짓입니다. 은영의 폭탄 같은 증언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태호 전무는 믿었던 은영의 배신에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떡을 식탁에 올린 건 당신이고 저 주사기도 당신 가방에 있던 거잖아. 어디서 뻔뻔하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 들어. 태호 전무가 증거를 대라며 끝까지 핏대를 세우자 우주가 기다렸다는 듯 씩 웃으며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증거요? 여기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전무 아저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찍어두었거든요. 우주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연회장 무대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에 커다란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당 별채의 소파에 마주 앉은 태호 전무와 은영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떡을 입에 넣고 씹으시는 순간 단숨에 기도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리는 것이죠. 당신 남편의 회사를 지키고 싶다면 그깟 눈물은 당장 거두고 이 주사기로 떡을 찌르십시오. 그 다음 장례식 절차며 회사 일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태호 전무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직접 떡에 약물을 넣으라고 지시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완벽하게 생중계된 것입니다. 태호 전무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있었죠. 이건 조작이야. 저 맹랑한 꼬맹이가 컴퓨터로 가짜 영상을 만든 거라고. 태호 전무가 화면을 가리키며 악을 썼지만 우주는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조작이요? 그럼 이것도 가짜로 만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주가 다시 한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고 이번에는 태호 전무가 별채에서 독한 양주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곧이어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전 그날 송 회장의 아들 녀석이 타던 자동차 브레이크를 내가 몰래 고장 냈잖나.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 태호 전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사고 현장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사모펀드 측과 청하 전통식품 인수 대금을 얼마에 합의했는지, 송 회장이 사라진 뒤 회사를 넘기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감춰온 모든 악행의 밑그림이 술기운에 실려 낱낱이 드러난 것이죠. 그 무서운 전화통화 녹음이 연 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순간 하객들의 입에서는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고 잔치마당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의자에 겨우 기대어 앉아있던 송 회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방금 저놈이 뭐라고 한 게냐? 내 아들 차의 브레이크를 저놈이 고장냈다고? 10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과 핏덩이 손주를 한나란시에 잃고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송 회장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단순한 빗길 미끄러짐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친자식처럼 믿고 곁에 두었던 김태호 전무가 꾸민 악랄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진실.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 아들을 잃었다는 찢어지는 배신감과 10년 동안 몰랐던 그 기막힌 억울함에 송 회장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화라산이 폭발했습니다. 김태호 이 천하의 몹쓸 짐승 같은 놈. 내 놈이 감히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주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는 내 숨통까지 끊으려 들다니. 송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태호 전무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송 회장이 쥔 묵직한 나무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며 태호 전무의 어깨와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호 전무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송 회장의 지팡이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하고 처절한 매질이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이 살인마야. 내 핏덩이 손주 살려내. 송 회장의 찢어지는 듯한 오열과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청화장의 하늘을 슬프게 메아리쳤습니다. 지켜보던 하객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고 은영은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히 멈춰있던 시간은 연회장 입구에서 들려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은영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십 명의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송 회장의 지팡이를 맞으며 상처투성이가 되어가던 태호 전무는 경찰 제복을 보자 이성을 잃고 무대 아래로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거 난 잘못 없어. 전부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건장한 형사 2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태호 전무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김태호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10년 전 교통사고 위장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은빛 수갑이 태호 전무의 손목에 철컥 채워졌습니다. 항상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꼿꼿한 고개를 쳐들며 청화장의 실세로 군림하던 김태호 전무. 그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악당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콧물을 질질 흘리며 수백 명의 손님들 앞에서 질질 끌려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참았던 분노와 욕설을 사정없이 쏟아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힌 태호 전무는 평생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둡고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썩어 문드러지는 완벽한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하객들이 모두 흩어진 뒤 엉망이 된 청화장의 넓은 대청 마루에는 송 회장과 소진, 은영, 그리고 우주 4사람만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송 회장은 벽에 기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가 10년 동안이나 자신의 곁에서 뱀처럼 따르를 틀고 있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몰랐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자책감으로 가슴을 치고 있었죠. 그때 무대 아래에 주저앉아 있던 은영이 비틀거리며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은영의 한복 치마는 흙먼지로 엉망이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대로 송 회장과 소진, 우주가 있는 곳을 향해 무릎을 꿇고 털썩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소진 씨 그리고 우주야. 아니, 도윤아. 은영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꽉 메어 있었습니다. 송 회장이 흠칫 놀라며 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이라니. 네가 지금 우주를 보고 도윤이라고 불렀느냐? 은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저 구렁이 같은 김태호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10년 전 잃어버린 제 진짜 친아들을 몰라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에서 우리 도윤이는 분명 불타 죽었다고. 송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영은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들어 곁에 서 있던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진은 우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죠. 은영의 간절한 눈빛을 읽은 소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우주가 10년 전 그 교통사고가 났던 강물 하류 마을에서 제가 거두어 키운 아이입니다. 당시에는 이름도 기억도 잃은 두 살배기 고아였어요. 소진의 고백에 송 회장의 두 눈이 수박만하게 커졌습니다.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우주의 옷깃을 살짝 내렸습니다. 우주의 날개뼈에 선명하게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송 회장의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은영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저 상처는 10년 전 도윤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제가 목욕을 시키다 실수로 뜨거운 물을 데워 만든 상처입니다. 어머님 불호령이 무서워서 세상에 저 혼자만 꽁꽁 숨기고 가슴 아파했던 그 흉터가 맞습니다. 송 회장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현실 앞에서 송 회장의 주름진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듯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도윤아 내 새끼, 우리 도윤이가 정말 살아서 돌아온 것이란 말이냐? 송 회장은 바닥을 기어가듯 우주에게 다가가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이 할미가 늙고 눈이 어두워 내 핏덩이를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송 회장의 처절하고 찢어지는 듯한 오열의 대청마루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삭막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위로를 주던 아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악당과 싸운 이 영특한 꼬마 스파이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손자였다는 사실. 송 회장은 우주의 작은 얼굴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맑은 두 눈동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일 듯이 구박하던 얼음. 마녀 은영 사모님이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어린 우주의 머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송 회장의 품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자신의 진짜 세상이자 유일한 기댈 곳인 소진. 엄마의 등 뒤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소진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우주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영은 바닥을 기어 우주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우주야, 아니 도윤아. 엄마가, 이 못난 엄마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도 좋으니 제발 건강하게만 내 곁에서 살아만 주렴. 은영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한 참회에도 우주는 입을 꾹 다문 채 소진의 치맛자락만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소진은 눈물을 삼키며 우주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우주야, 엄마 봐봐. 소진이 우주와 눈높이를 맞추고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2명이나 생긴 건 우리 우주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하늘이 알려주시는 거야. 나를 낳아주시고 10년 동안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우리 우주를 그리워하신 진짜 엄마.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사모님. 마음속에는 사실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숨어 있었단다. 소진의 따뜻한 말에 꽁꽁 얼어붙었던 우주의 눈망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송 회장 역시 눈물을 닦아내며 우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주야, 내 어미가 악당의 꼬임에 넘어가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널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 때문이었어. 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저 불쌍하고 어리석은 내 어미의 눈물을 네가 한 번만 거두어 주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두 사람, 소진 엄마와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우주에 꽉 다물렸던 입술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우주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는 은영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은영의 눈물범벅이 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사모님. 아직은 어색하지만 용기 내어 다가온 우주. 은영은 그런 우주를 와락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우주 역시 은영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 동안 엇갈려야만 했던 친엄마와 아들, 피를 나눈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준 양엄마. 네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청아장의 차가운 대청마루를 봄눈 녹이듯 따뜻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진짜 가족의 온기가 청아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팔순 잔치 이후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저택의 공기는 어느새 부드러운 매화 향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뒤로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잔치가 끝난 직후 실시된 DNA 검사는 우주가 은영과 고인이 된 송 회장의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초승달 흉터와 닮은 얼굴이 전해주던 확신에 마침내 과학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마침표가 찍힌 것이죠. 가장 먼저 찾아온 큰 변화는 바로 은영의 삶이었습니다. 김태호 전무의 참혹한 실형 선고가 내려진 뒤 끔찍한 음모에 가담했던 은영은 자칫 큰 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우주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덕분에 정상 참작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결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은영은 죽은 남편이 남겨주었던 회사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깨끗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10년 동안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던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살려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일에 남은 평생을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은영은 청하전통식품 산하에 실종 아동 지원 재단을 새로 만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실종 아동을 찾는 대대적인 광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매일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봉사하고 있었죠. 화려한 명품 옷과 날 선 표정을 버리고 편안한 운동화 차림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뛰어다니는 은영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특별한 엄마 소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주를 10년 동안 목숨처럼 아끼며 훌륭하게 키워준 소진의 은혜에 송 회장은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송 회장은 소진을 더 이상 주방의 요리사가 아니라 청하전통식품 본사의 신제품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수석 연구 책임자로 파격 승진을 시켰습니다. 평생을 불 앞에서 묵묵히 요리만 하던 소진의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철학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송 회장은 소진을 정식으로 자신의 수양딸로 입적시켜 완벽한 청화장의 식구로 품어주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날카롭게 경계하고 미워했던 은영과 소진.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우주라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매개로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각별한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진 언니, 오늘 저녁에 우주영재학교 합격 축하 파티할 건데 언니가 제일 잘하는 갈비찜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옆에서 야채 다듬는 거 열심히 도울게. 퇴근하고 돌아온 은영이 주방으로 쏙 들어와 소진의 팔짱을 끼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진은 푸근하게 웃으며 은영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어유, 우리 재단 이사장님 손에 물 묻히면 쓰나. 내가 얼른 맛있게 해줄 테니까 가서 쉬고 있어. 우주는 방에 있지? 소진의 물음에 은영의 얼굴에 한박웃음이 번졌습니다. 응, 할머니랑 또 무슨 고물 라디오 뜯어 고친다고 아주 신이 났어. 12살 꼬마 스파이로 대활약했던 우리의 영특한 천재소년 우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주는 최근 열린 전국 학생 발명대회에서 10년 전에 낡은 위치 추적기를 응용해 만든 미아방지 스마트 배지로 당당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내년부터는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영재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우주야, 이것 보거라. 이 할미가 아끼던 오래된 축음기인데 영소리가 시원치 않구나. 넓은 안채의 대청마루.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송 회장이 낡은 축음기를 꺼내놓자 훌쩍 키가 자란 우주가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완전 새 것처럼 쌩쌩하게 노래 나오게 고쳐드릴게요. 우주는 능숙한 솜씨로 십자 드라이버를 돌리며 뚝딱뚝딱 축음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송 회장은 그런 우주의 기특한 정수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 주방에서 달콤하고 짭조름한 소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진과 은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갈비찜 냄비와 푸짐한 저녁상을 들고 안채로 걸어오고 있었죠. 자, 우리 영재 발명가님. 할머니 물건 고치는 건 그만하고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소진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에 우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수저를 챙기며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은영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주의 입가에 해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드디어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외롭게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소진 엄마, 매일 밤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는 은영 엄마, 그리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송 회장 할머니까지. 우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인한 3명의 수호천사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영이 숟가락 위에 큼직하고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올려주자 우주가 그 고기를 맛있게 쏙 받아먹으며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소진 엄마. 그리고 은영 엄마도요. 처음으로 우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맑고 경쾌한 2마디의 엄마 소리. 그 말에 소진도, 은영도, 송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핏줄과 인연, 그리고 길었던 원망을 모두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살 작은 꼬마가 시작한 반란은 악당을 물리친 완벽한 승리를 넘어 이렇듯 따뜻한 용서와 사랑으로 눈부시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2살짜리 아이가 세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위해 홀로 싸웠습니다. 가진 거라곤 고장난 장난감과 낡은 스마트워치 몇 개뿐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조각들이 가족을 살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쓰레기였던 것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구할 전부였던 거예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저택 안에서도, 우리네 인생에서도요.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정직한 마음은 결국 빛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용감한 우주를 위한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